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가구산업단지는 핵심 지역, 우리가 광능이라고 부를 때 세조의 능을 얘기하는데 그 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2.2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는 평가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시민은 자일동 수확장 설치를 포기할 때까지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환경을 문제로 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네스코의 BR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법적으로는 강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을 우리는 흔히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데요. 우리 수도권에도 이런 허파 역할을 해온 곳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이 바로 그곳인데요. 그런데 요즘 광릉숲 위기가 종종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광릉숲을 둘러싼 주변 지자체들의 각종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서부터인데요. 사실 광릉숲과 그 주변은 오래전부터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두고 첨예한 갈등과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런 논란 중에서도 그동안은 광릉숲은 다행히 제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광릉숲이 지금의 모습을 기억하며 언제까지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담당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광릉숲 주변 지역의 사업 개발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과 광릉숲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낼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광릉숲. 그런데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인근 지자체들이 광릉숲 부지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 남양주시가 추진한 가구산업단지였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 가구산업단지 이전 계획은 광릉숲 보호를 위해 절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 역시 가구산업단지가 가진 여러 가지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가구산업단지는 핵심 지역, 우리가 광능이라고 부를 때 세조의 능을 얘기하는데 그 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2.2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구산업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그 재료들을 중요시하는 산업 중에 하나라서 가구가, 그러니까 원목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원목이 이입되는 과정 속에서 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해충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뭐 이제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장수하늘소가 나타나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들이 있는 지역이라서 방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해충들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방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남양주시는 가구산업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구업체들을 클러스터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무분별하게 산재된 가구업체들을 모아 기획과 생산, 마케팅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역시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한 곳에 모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세한 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 이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필지당 분양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환경 관리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영세한 업체가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모아서 관리하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출발점인데, 예, 정반대에 좀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시의 가구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조광한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가구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자족도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시가 선정한 부지는 광릉숲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개적으로 광릉숲 인근 가구산업단지 추진을 두고 광릉숲에 환경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구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역시 남양주시의 편이 돼주지 못했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는 평가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양주시가 적절한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고요. 경기도 도지사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남양주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남양주시는 지난 11월 4일을 기점으로 광릉숲 인근 가구산업단지 계획의 완전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광릉숲을 위협할 수 있는 지자체의 사업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쓰레기 소각장을 이전해 자일동에 새로운 소각장을 짓겠다는 의정부시 역시 광릉숲의 환경을 해칠 주요한 위험 요소로 지적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과 지역 정치인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7월에 열린 의정부시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장에서 일관된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포천 시민은 자일동 소각장 설치를 포기할 때까지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 위치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의 피해는 엄청난 사회적 피해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의정부시의 안병용 시장은 직접 소각장 사업 강행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호원동에는 한 20만 명이 영향권에 있어 1km 안에.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나 사례나 뭐 항해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20년 전에 지어진 소각장도 어떤 피해 사례라든가 문제를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하고 있지 않은데, 뭐 최신형으로 현대화해서 짓고 국가가 이제 그런 환경의 문제를 엄격하게 이제 관리하는 안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좋을 건 없다고 항의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이제 뭐 환경을 문제로 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시와 포천시 등 인근 지역에서 자일동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소각장이라는 게 그 시에서 만들어진 그 쓰레기를 반드시 법으로 시장은 처리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도 있는 거예요. 포천에도 있고 양주도 있고 의정부도 그래서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
포천에서도 자기 소각장 문제로 아무 문제가 없고 양주에도 그렇고 의정부에도 그렇고 그러면은 자기 지역에서 자기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소각장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건강 문제를 제기하고 있냐고요. 4.8km 떨어진 그런 곳에서 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이해는 됩니다만 좀 양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설치 반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논란의 기류는 소각장 이전 건립과 관련해 말을 아끼던 국립수목원이 의정부시의 광릉숲 현황 조사를 요청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상 국가기관인 국립수목원이 의정부시의 소각장 이전에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식물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겨울에는 그 식물들의 보기는 힘들겠지만 동물의 경우는 겨울에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까지 조사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봄, 여름, 가을 이 부분에는 식물과 동물이 같이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충분히 조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소각장 설치 계획으로 광릉숲의 위기는 예견되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광릉숲과 이전될 소각장의 위치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소각장 규모는 하루에 한 220톤 정도를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인데 핵심 구역으로부터 한 4.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소각장의 방식은 스토커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안정적인 것으로 우리 국내 환경에 이제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그만한 실수라도 있던지 이렇게 됐을 경우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화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이라고 하는 건 특성상 많은 차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집적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차를 통해서 들어오는 위해 식문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의정부시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 부지를 둘러싼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를 최적 후보지로 재차 선정했습니다. 기존 자일동과 장암동 외에도 녹양동과 가능동을 입지 후보지로 재검토했지만 여전히 자일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입니다. 입지 선정을 저희가 2군데를 올렸으나 2군데를 더 해서 4군데를 더 입지 후보지에 대해서 전력 환경 영향 평가를 하라 이렇게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자일동이 최적의 후보지로 다른 결과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반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저희들은 용납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광릉숲이 직접 입을 환경적인 피해를 걱정하는 의정부시 자일동 일대 주민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광릉숲의 피해를 우려하는 더 많은 주민들의 반대. 앞으로 의정부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남양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정책과 사업에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광릉숲을 둘러싼 각 지자체들의 사업에도 당연히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와 목적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광릉숲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광릉숲을 배경으로 보존과 개발 가치는 여전히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그건 모두가 함께 현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것을 법과 제도를 통해 바로잡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것을 바로할 때 해결될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처럼 로마는 오랜 순간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노력이 점철된 역사 끝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처럼 광릉숲 역시 하루아침에 혹은 역사의 특별한 순간을 통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광릉숲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500년 이상 보존되어 왔다는 게 가장 크겠죠. 예, 물론 광릉에는 세조 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광릉이 있지만 그때부터 조선시대 관리 또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도 그때도 광릉에 시험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림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를 어떻게 하면 잘 가꿀까, 어떻게 좋은 생산성 있는 그런 숲을 만들까, 좋은 숲을 만들까, 그런 연구를 하는 건데, 일제강점기 때도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다른 지역은 좋은 숲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험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시험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런 보호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체를 통해서도 이런 숲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숲들은 거의 수령, 연령이 한 40년, 50년 정도 되는 상당히 낮은 그런 나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광릉숲은 이미 벌써 500년이 넘었다는, 역사적 기록으로 봤을 때도 이미 500년이 넘었다는 그런 게 있고요. 한반도 남쪽 제1의 원시림을 자랑하고 있는 산림의 보고이자 동식물의 낙원이라 불리는 광릉숲은 지난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그 의미는 지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핵심 구역이 되겠죠. 핵심 구역은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만을 모아서 절대적인 보전, 그러니까 엄격히 보존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구역이 되는 거고요. 완충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핵심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에 설정된 지역으로 건전한 생태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활동들, 그러니까는 생태 관광이라든지 환경 교육이라든지 기초 연구라든지 이 정도만 가능한 구역이고요. 전이 구역, 지금은 이제 협력 구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협력 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보전 구역과 다른 비할만, 그러니까 생물권 보전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역에서는 주거 행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 행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역의 경제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끼리 사업을 추진할 때 생태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자라고 하는 지역들이 이 전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광릉숲. 그런 만큼 멸종 위기의 천연기념물도 그 안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림청에서도 보호하는 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을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큰악새, 까막닥다구리, 또는 장수하늘소, 그다음에 하늘다람쥐, 그다음에 광릉 요강꽃,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생물권 보전 지역을 이루는 부분 중 핵심 구역을 둘러싸며 보호할 수 있는 완충 지역과 협력 구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균형 역시 매우 불완전한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인 거죠. 지금 분석을 해보면 전체 핵물권 보전 지역에서 핵심 지역 중에 30%가 포천시에 있고 70%가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 지역은 또 31%가 포천 지역에 있고 마찬가지로 62% 정도가 남양주 지역에 있죠. 하지만 전이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협력구역이라고 불리는 전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92%가 포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양주시하고 의정부시하고 이 생물권 보전 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반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난개발로부터 광릉숲 생물권 보전 지역을 지키기 위한 입법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네스코의 BR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법적으로는 강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호적인 의미만 가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받아서 국내법상 보호지역의 위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은 지금 법적 강제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권 보존 지역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또 문화재청장하고 청장님하고 기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입법 추진을 하겠습니다. 즉, 국제생물권 보전 지역인 광릉숲 일대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강제적인 단속과 규제가 가능한 국내법상의 체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민들 사이에서도 광릉숲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으로 산림청이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관리하시길 원합니다. 지역 주민 재산권 같은 것도 분명히 이제 다 헤아려 주셔야 될 텐데 산림청이 직접 관리를 하셔서 제가 원하는 건 국립휴양림 같은 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수도권 주민들이 광릉과 광릉숲을 그냥 단순히 이제 보고 즐기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역사와 자연이 같이 공존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생물권 보존 지역의 보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시적인 예산 편제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보존구역하고 보호구역 여러 가지 보호구역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일단적으로 생물권 보존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법적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의 삶에 약간 불편함을 끼치거나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또는 보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그런 부분에 좀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녹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걷어서 예산을 충당해서 보호구역에 대해서 쓰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행위들을 조금 제어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답은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광릉숲이 생물권 보존 지역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제도를 정비하고 상생의 개발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바로 그게 답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답은 탐욕과 이기심, 무책임과 무조건적인 개발 논리를 포기할 때 찾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 바로 광릉숲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 1000년 이상 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생태적 가치로 봤을 때 산림이 천위과정을 거칩니다. 천위과정을 거치면 맨날 극상림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극상림으로 볼 수 있는 적이 몇 군데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돼 와서 극상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학술적인 가치도 높고 생태적인 가치도 높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 때 여기를 훼손해가지고 그 가치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에 닥칠 매우 심각한 경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니콜라스 스턴이 지난 2006년 쓴 스턴 보고서에 나오는 것인데요. 대부분 개발이나 건립 사업들은 각각의 명분과 필요성을 가집니다.
그 명분과 필요성 앞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때때로 무시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한번 파괴된 환경은 결코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 또한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가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 광릉숲의 환경을 잃지 않고 그리고 또한 지켜내는 것. 아마도 그것은 단순한 환경 보전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아닐까요?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